자, 저희 달력 메이드 인 스페이스 2021 이어롱 저니 인투 더 사이파이 월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로 지금 매월 SF 주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퀄리티입니다. 이건 뭐 지금 제가 이게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볼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근데 화면바로 되게 안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예전에 그 설명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그 비트맵으로 그리신 게 아니라 이걸 다 일러스트에다가 벡터로 찍어가지고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크게 인쇄해도 이 퀄리티 그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느낌이 근데 달력이 생각보다 지금 덜 팔리고 있다라는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래서 최 팀장이 지금 달력을 팔아야 되는 관계로 오지 못했고요. 네. 원래 삼태성제 늘 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오지 않았다고 강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본인은 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3,000개를 찍었는데 3,000개요? 3,000부를 찍었는데 네.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또 중간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게 인쇄가 조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인쇄가 좀 잘못된 분이라 다 다시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3,000부를. 비용 상승 요소가.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라든가 이거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지금 그 골판지 상자로 가득 차가지고요.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빨리 빼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이 골판지 대란에 골판지를 구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했는데 네. 과연 잘 된 일인지 사무실에 와서 보면 의심이 갈 정도로 제가 아까 봤는데 단열은 잘 될 것 같아요. 벽이 입구가 완전히 골판지로 뒤덮여서 예.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자랑하는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 앞에 네. 거기도 지금 골판지로 가득 찬 데다가 네. 조만간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네. 골판지들이 이제 비에 젖는 사태가 물론 비닐은 덮어놨지만 네. 예, 바닥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골판지가 그렇죠. 물을 흡수도 잘하잖아요. 예, 재앙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지금 사무실은 꽉 차 있고 최 팀장은 덜 팔려서 속상하고 사고는 나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자 카메라 지금 정면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샷으로 다 함께. 밑에 주문 전화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희에게 해주실 일은 이제 달력을 당연히 사주시는 일인데 3,000부를 찍었는데 이게 만약에 달력이란 건 특성상 물론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도 만들었고 도대체 한 두 달밖에 팔 수 없는 달력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었으나 네, 대체로 한 6개월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네, 됐는데 네.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물건은 나왔고 쌓여 있고 저희가 이걸 못 팔면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들 길거리에 나가서 길에서 달력 사보신 적 없죠? 참신할 수 있어요. 아 예전에 그 옛날에 뉴스에서 그 옛날 뉴스 보여주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봤는데 무슨 앨범 덤핑 파동 뭐 해가지고 있었죠, 맞아. 네, 그런 것도 달력 덤핑 파동 해가지고 우리가 예. 리어커에 끌고 다니면서. 근데 이거는 예술품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네. 다시 한번 또 하나 보여드리지만 예술품에 가까운 거라서 왜 가끔씩 보시다 보면 요즘도 시골감이 있는데 사거리에 그림 쫙 전시해놓고 파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림 액자들. 네네네. 물론 거기에 있는 액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발소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산수와 풍경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까지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에 그게 그냥 액자를 파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그게 자주 있어서 이렇게 향수를 느끼곤 했어요. 근데 네. 자칫하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나가서 주요 거점 사거리들을 잡아서 전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물론 아직은 그런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최 팀장은 그 정도로 또 초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이 꼭 해달라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달력을 사기 힘들면 박스라도 사달라. 골판지 박스. 애절하네요. 왜냐하면 그 박스를 치워야 되니까요. 달력이 안 팔리고 있는데 박스만 쌓였으면 우리가 운신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박스라도 사달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아 진짜 박스.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직접 봐야 되고 정말 훌륭하죠. 직접 봐야 되고 가까이 보셔야 돼요 이거.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서 봐야 돼요. 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그리셨죠? 굳이 이럴 필요까지 네, 있었나? 그러게요. 저희도 말리려고 했어요. 저는 대충 하라고 그냥.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마지막 구성. 카메라 보면서 달력을 사시면 달력을 드립니다. 올해 야. 마지막 구성. 네.
원 플러스 제로. 네, 원 플러스 제로. 박스도 주는 거 아니에요? 박스는 주지만 박스까지 요즘 네. 골판지 여러분 골판지 구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골판지 여기 금판지라고요? 금판지. 네, 금판지라고요. 요즘 막 그 골판지 대량 검색해 보시면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골판지를 그냥 드립니다. 네. 골판지 상자를. 그렇죠. 혹은 염가에 판매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네, 네, 네. 아 근데 물론 네. 저것만으로는 우리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좀 대박인데요. 네. 달력 이벤트, 달력을 구입하신 다음에 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공개 계정에 그 공개하지 않은 계정이면 안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팔로워 5명인 부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좀 그래도 공개해서 쓰시는 그런 계정에 네. 해시태그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과 사람들 2개를 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네. 해주시고 이 실물 사진을 네. 사신 거를 이제 집에 뭐 침대나 이런 데 놓고 찍으시고 인정하시면 인증하시면 저희가 그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만 고르겠습니다. 왜냐? 좋은 걸 드리니까요. 뭐죠? 뭘 드리냐면요. 아이패드 뉴 A12 칩 바이오닉 칩이 들어있는 아이패드를 저희가 한 분께 추첨을 통해 드릴 생각입니다. 신품을? 신품을 진짜로. 진짜로? 저 쓰던 거 말고 저 쓰던 아이패드 2 말고요. 새로 나온 거 뉴 진짜요?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라니까. 왜지? 골판지 상자 하나 끼워줘 드림과 동시에 네. 예, 이것도 드리고 한 분을 추첨해서 딱 한 분만 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네. 뭐 10분, 20분에서 문화상품권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는 혹은 뭐 기프티콘 드리는 것보다는 네. 이번에 우리도 한번 큰 선물 한번 걸어보자. 승자 독식 좋습니다. 예. 승자 독식 비닉빔 부익부에 이거 근데 추첨 자체를 그냥 한 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추첨은 저희가 그 룰렛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 입회.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옛날에 뭐 소년중앙 이런 데서 네네네. 무슨 뭐 하면은 시계 싸구려 시계 하나 주면서 경찰관 입회한 사진 막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추첨할 때 그 경찰관이 누군지는 이제 진짜 밝혀지지 경찰관인지도 않고, 확실하진 않고요. 뭐 네네. 진짜였겠죠, 설마하니. 네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31일까지 달력 사셔서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에 샵 과학과 완전있네, 샵 과학과 사람들 태그해서 사진 인증하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이미 이제 예약하신 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하실 분도 마찬가지고요. 1월 31일까지는 사진을 올리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공정한 기계식 랜덤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A12 바이오닉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푸짐한 혜택 어디에서만 드린다고요? 과학과 바로 사람들에서만. 과학과 사람들에서만 드립니다. 과학과 사람들 달력은 오직 과학과 사람들에서만. 그럼요. 네. 예, 뭐 다른 데 없습니다. 뭐 쿠, 뭐 지, 뭐 이런 데, 네, 옥, 뭐 이런 데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의 네이버 스마트 네. 스토어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단지 2020년과 2021년에만 살 수 있는 그런 희귀템 리미티드 에디션 네. 올해 한정.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그림이 정말 올해만 보기, 그러니까 내년에만 보기 아까워서 무슨 병풍이라도 해놓을 거야 싶고. 아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좋아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가 뜯어지거든요. 이게 선이 있어요. 자른 선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큰 표구할 수 그림이다. 있도록 네, 위에도 배려를 뜯어지고 밑에도 해놓으셨는데 뜯어져서 아니 무슨 달력 그림 가지고 오바니 하시겠는데 이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인쇄된 걸 직접 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뭔가 오바하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했어. 네네네. 자, 포스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나중에 뜯어서 다 집에 붙여놓을 수 있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고, 네.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과학 이벤트들 그 달에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을 뿐만 아니고, 위에 이제 이 주제, 이날의 주제가 2월달의 주제가 매드 사이언티스트니까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약간 슬그머니 문학적인 글은 이제 제가 다 쓴 글입니다. 여기 네. 글은. 하토 원종호 선생의 해설이 들어있는. 예, SF 작가로 이름이 드높은 예,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네.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휴고상 후보. 예, 휴고상. 약간 홈쇼핑에서 진품 명품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네네. 그 실리콘 장갑 껴야죠. 그래서 자, 오. 네,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썼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그런 달력이라는 점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 뭐 10,000천 원 정도면 오. 예, 또 심지어 아이패드를 받을지도 모를 네. 또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니까 반드시들 꼭 참여해 주시고 이게 구입해 주시면. 완판돼도 3,000분의 1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렇게 낮은 확률이 낮은 거 아니고 이런 아니에요. 경품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완판돼도 뭐 여러분, 각종 네. 다른 사행성 이벤트와 비교하면 네. 3,000분의 1은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먹어야죠. 예, 네. 이건 먹어야죠. 충분히 실현 가능한 퍼센트다. 네. 3,000분의 1. 그렇습니다. 우리 뭐 몇십만 분의 1인지 몇십억 분의 1인지 때문에 복권도 사고 하는데. 그럼요. 그리고 더 찍지 않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10개를 사시면 3,000분의 10으로 높일 수 있다. 300분의 1로 네네. 10개를 사시면 저희가 권장드리진 않으나 네. 주변에 또 뭐 친지, 가족, 뭐 여러분 부모님들 또 이런 달력 큰 달력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하나 또 걸어드리면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그림 퀄리티가 좋다. 예. 네. 그리고 진짜 뭐 근데 이게 진짜 사진빨에 안 받네. 이게 진짜 그 벽에 걸어놔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아주 섬세합니다. 이 네. 인쇄 자체를 굉장히 초정밀 인쇄를 했고요. 근데 이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고급 인쇄를 했대요?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고급 인쇄를 했대요? 그래서 다 이제 사채. 네. 그 이자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고리대금. 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들 구입하시고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네. 예술품입니다. 제품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진짜 작가님도 이현진 작가님도 소더비 경매에 백남준이랑 같이 작품이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요? 2009년에 오. 그런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팝아트 작가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네. 그냥 저희가 뭐 어떤 덕후 그냥 네.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재밌는 뭐 SF 그려줘 뭐 이런 게 파토님 아니에요. 자제분이 요즘 미술 시간에 그렇게 잘한다는데 뭐 이러면서 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네. 이분은 실제로 팝아트 작가로서 개인전, 단체전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소더비 경매까지 작품이 나가서 실제 판매도 됐던 그런 분이라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런 그 오버하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건 레알. 사실입니다. 네, 정말 진짜. 예, 진짜. 우리가 네. 오바는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거짓말은 안 그렇죠. 합니다. 네. 과장을 할 망정.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소더비 경매에 백남준하고 갔다 이런 거를 없는 데서 과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소더비가 알고 보니까 옥션 중고장터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거니까 보기 힘든 팝아트 작품들, 오리지널 작품들 다 이번에 우리 달력을 위해서 다 그려주신 거고요. 하나하나. 뭐 있는 걸 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달력과 함께하는 오늘의 삼태성즈. 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달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저희 달력이 협찬하는 과학과 사람들의 메이드 인 스페이스 달력과 함께하는 삼태성즈. 삼태성즈. 오랜만에 저희가 본 삼태성즈로 찾아왔고요. 네. K2 박사님은 공무원이신 관계로 요즘 운신이 상황이라 공무원들은 진짜 아무데도 못 가더라고요. 예, 요즘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시다고 네네네. 하셔서 저희 셋이 오랜만에 3인 체제로 삼태성즈라는 이름 자체에 맞게 네네. 3인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이제 지난 1년간의 삼태성즈에서 다뤘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테크 뉴스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뉴스들을 좀 선정을 해서 네. 이거를 뭐 굳이 다시 막 얘기한다기보다는 얘기했던 거 안 했던 거 주제별로 좀 이제 다시 좀 풀어놓으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였던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각자 2개 정도의 주제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약간 토크 느낌으로 평소에 비해서 네네네. 평소에는 물론 뭐 다 끼어들고 뭐 그러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도 조금 뭔가 공식적인 토크 느낌으로 갔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 네. 일단 저부터 대충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올해 후반기 내내 자율주행 얘기를 한답시고 계속 운을 띄우다가 네. 결국은 이런 특집 저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상황이 또 계속 바뀌면서 진짜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잖아요. 상전벽해요. 진짜. 예 정말 그렇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상전벽해요.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일단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콜 셔틀 서비스를 세종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율주행 콜 셔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의 도로에서 하는 거라. 네. 근데 유상입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서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부청사 사이에서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유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정돈된 도로와 미국식으로 아주 미국의 아주 큰 도로들처럼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돼서 한다라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뉴스고요. 차량에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그 드라이버가 동승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운전자가 뭐 지금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을 다니겠다.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이제 승인이 났어요. 올해 5월에 자율주행차법 시행이 돼서 자율주행차를 통한 여객 유상 운송이 허용이 됐었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11월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네. 이때 비로소 실제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출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원한다면 이 세종시의 정부청사 주변에 가시면 이걸 타보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오토노머스 A2G라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 현대차에서 그렇군요. 파생된 벤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뭐지 자율주행에 지금 제가 그 예전에 나온 김한용 선생님 그 라이브에 나오셨던 네네. 자동차 유튜버 김한용 선생님의 채널을 요즘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근데 그분 설명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대요. 자율주행에 두 가지 그 파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정밀 지도를 만들어 놓고 네네. 특정 지역의 정밀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 주변을 그렇죠. 센싱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있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그 슬램이라고 해서 그 시뮬테니어슬리 그 로케이션 앤 뭐죠 매핑 네. 주변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지정된 맵이 없어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제 네. 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구글파와 테슬라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웨이모가 이제 그 정밀 지도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슬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이 서비스는 그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인 그 오토노머스 A2G 네. 여기가 이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카카오는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시작을 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가 지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상점 세종이지만 상점벽해란 말이 진짜. 네. 그렇죠. 우린 뭐 이거 우리나라에서 5년 후에나 할 줄 알았지. 네. 벌써 시작한다니 아니 무인 유료 택시가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요게 지금 뉴스에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 10월에 구글이 이거 아마 살짝 얘기 드렸을 거예요. 구글이 피닉스에서 네.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자율주행 호출 택시를. 네. 요것이 이제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알 무인. 레알 무인. 레알 무인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원래는 탑승하려고 했는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위험한 면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흥미로운 상황들이 된 거죠. 진짜 흥미롭네요. 네.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 피닉스라는 데가 도시는 크지만 주변에는 그 애리조나주의 사막 굉장히 뭐 황량한 곳이라 사실은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과 그리 여건이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이 차가 다니는 곳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시작한 게 10월 달입니다. 2020년 10월. 와.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돼 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직원이 이제 운행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있고 원격으로 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예. 그리고 뭐 차량에 8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는 이제 운행 자체보다도 네. 뭐 주변 상황을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 구글이니까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이제 주된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구글과 카카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존도 올 12월에 이제 12월 14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이미 했어요. 어디에서요? 이거야말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마존은 샌프란시스코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복잡할 텐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약간 그 미국에서도 좀 도시가 네, 좀 복잡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길이 좁고요, 네. 언덕이 많고요. 네. 예, 사실 우리가 미국하면 떠올리는 무슨 막 격자형으로 된 그런 길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나오죠. 네, 네. 좀 이렇게 한산한 곳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 왔는데 막 네. 엄청 좁고 음산한 그런 느낌이 나죠. 요 경우에는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SF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씩 와가지고 앞뒤도 구별 안 되는 차가 네. 와가지고 4명쯤 타고 훅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사도 네. 없고 딱 그런 형태의 택시입니다. 아마존 택시는. 그래서 뭐 우리 일반 차를 개조한 느낌도 아닌 아예 완전히 새로 나온 조그만 마치 전철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차고요. 요거는 이제 핸들도 없고 뭐 페달 브레이크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있어봤자 뭐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죠.
이렇게 이제 2명씩 마주보고 4명까지 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고 진짜 좀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게 대중화되면 그냥 그런 날이 바로 오는 거죠. 뭐 시속 120km까지 낼 수 있고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16시간 주행할 수 있고 오 괜찮다. 여러 가지로 일반 전기차 배터리의 2배 용량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또 포스터 시티라고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곧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예. GM 역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시임을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달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유상이라도 어느 정도는 다 시범 서비스적인 느낌이 있지만 네. 여하튼간에 넓은 지역과 뭐 복잡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차를 다 시험해보고 여러 회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빅데이터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네네.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내년 말쯤에 우리가 산태정책 정리할 때는 나 이거 타봤는데 하면서 네.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자율주행 택시를 탄 다른 시스템을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내가 그런 생각이 타봐서 들어요.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자율주행 얘기 전해드린 게 뭐 150km 달리다가 뭐 잠든 운전자 얘기도 전해드렸었고 네, 네. 여기 물론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인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저 지역이 예, 그래서 길은 아마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고속도로의 경우고 네네.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갑론을박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글 방식 정밀지도 방식하고 테슬라처럼 그 라이다를 쓰지 않고 특히 네.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카메라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쌓여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쌓여 있는 그 유저들의 경험.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일반 운전을 할 때 데이터도 다 모으거든요. 그 데이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실전에서 조만간에 부딪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더 유리할 것이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 특집을 하려다가 좀 더 보고 해야 욕을 많이 안 먹겠다. 나중에 이용 기자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네. 아 진짜로. 왜냐면 파토님이 처음 그 얘기 꺼낼 때만 해도 파토님이가 그럴듯했거든요.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랬어요. 그 몇 달 사이에 막 이상한 뉴스가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러다가 파토님 흑역사 네. 싹 했는데 막 이런 그럴 수 걱정이 되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런 게 말입니다. 이건 뭐 정말 앞날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네. 학습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세종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도 반듯반듯하고 정말 다니기 쉬운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전에도 이미 카이스트 교내 같은 데는 그랬죠. 다니고 있었고요. 꽤 오래 전에 예. 이미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대도시로 가고 제 뭐 짧은 경험으로는 개발도상국에 한참 성장하는 도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건 진짜 기술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뉴델리 같은 데 가면 분명히 차선이 4개 그어져 있는데 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6줄로 다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6줄로 다니는데 네. 근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명시적인 규약을 좀 더 잘 지키는 나라에서 학습한 기계가 네. 그런데 던져지면 뭐 기계라 멘탈이 없지만 하여튼 뭔가가 붕괴되겠죠. 네. 근데 네. 왜 아무도 안 지키지? 네. 언젠가는 뭐 거기까지 도달하겠습니다만 네.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델리에 갔을 때 인도를 여행하다 델리에 갔거든요. 막 마지막으로 델리에서 빠져나왔는데 델리에 갔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질서에 굉장히 감동했고요. 인도의 나머지 지역들은 저는 끝판왕으로 인도의 바라나시를 꼽겠습니다. 일단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데 네네. 말씀하신 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4개 차선에 6개 차가 다닌다면 바라나시에서는 4개의 차선에 8줄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스크럼으로 움직이죠.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이 없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차들이 중앙선 개념이 없고 차들이 이렇게 각각 차뿐만이 아니죠. 차, 사람, 소, 네. 개, 뭐 온갖 동물과 닭, 뭐 이런 것들이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 툭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 함께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나시의 교통 환경이기 때문에 그 브레이브 하트 보면 그 스코틀랜드군과 영국군이 네. 양 맞은편을 서로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거죠. 예. 그 그냥 회전 방식으로 알아서 가는 거군요. 네. 네, 알아서 피해가는데 큰 사고가 안 나는 게 정말 놀랍고 네. 물론 그런 광경은 뭐 네팔의 카트만두라든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데서 운전을 해낸다.
그건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 이상의 네. 그 쾌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도 다른 데 있던 인간을 갑자기 거기 놓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죽어도 운전 못해요. 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잘하시는 곳하고 델리에서도 인도에서 운전을 한다는 건 안 가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냥 미친 짓입니다, 정말로. 네. 아직은 인도는 차에 그 사이드 미러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줄에 4차로에 6줄로 가려면 네. 이게 부딪힐 부딪히니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띄워놓고 다닙니다. 네, 아 진짜요? 그런 곳입니다. 인도는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곳이지만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인도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는 뭐 사실 거기서 정말 필요한 분이 아니면 권장할 수 없는 렌트도 못해요. 이게 거기서는. 이게 진짜 어떤 도전할 만한. 진짜 도전이죠. 네, 진짜 도전할 만한 그런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궁금해요. 웨이모라든가 정말 테슬라가 인도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이런 환경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누가 이길까? 그런 생각은 또 우리가 뭐 샌프란시스코, 미국, 뭐 한국하고 또 다르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인도를 무시할 수 있냔 말이죠.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렇죠. 인도는 뭐 길이 저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 될 것인가? 구축해야죠. 궁금하죠. 그리고 사실 자체 IT 인력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율주행은 제가 특집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 나름 연구해온 것을 뭐 나름 리서치한 것을 뭐 말씀 못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AI하고 그다음에 센서라든가 뭐 지도 이런 걸로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차세대 AI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은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되려면은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많아지면서 그 자율주행 차가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 차들끼리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 상태로 그게 이제 5G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서포트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아직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많은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그 안전거리 없이 정말 그렇죠. 그 서로 이렇게 서로 엉덩이를 코에 대고 이상한 마치 기차처럼 네, 기차처럼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 효율도 훨씬 높아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뭐야 공기 저항도 적으니까 에너지도 훨씬 절약되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 전반적인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차 이상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들이 도로의 대부분이 되고 그 차들끼리 서로 간에 연동돼 있고 네. AI가 서로 다른 차의 AI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AI 중앙에 있는 서버가 아예 운영을 하던가 네. 그런 수준까지 가서 이게 서로 간에 긴밀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지금처럼 카메라 뭐 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각계의 차는 가능하지만 어느 한 개 이상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델리라든가 인도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정말 자율주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이미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인간 드라이버의 문제죠. 인간 드라이버를 어떻게 거리에 못 나오게 하느냐.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에요. 예, 그 자율주행 학회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이제 전 세계가 해나갈 건데 네.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이제 감정적으로 운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실수를 하니까 네. 그 변수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코 이렇게 닫고 네네. 엉덩이에 코를 대고 네네네. 따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상황에 따라 약간 거리가 벌어졌다 했을 때쯤 막 인간차가 끼어들어 오려고 해서 이렇게 막 가운데 손가락을 들이밀면서 막 같이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근데 막 그 미국은 그 번호판에 막 자기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차들을 막 괴롭히면서 다니는데 번호판이 존 코너고.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네. 예,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럼 네. 뭐 법제화한다면 그게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총기 소지처럼 약간 비슷하죠. 운전할 권리를 수호하겠다 뭐 이런 건 물론이죠. 일종의 저항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저 학회 언저리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논의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저항은 이미 있고요. 미국에 되게 이상한 걸로 권리 찾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벨트를 안 맬 권리 뭐 이런 거. 네. 이상한 규제도 또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빨랫줄에 널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지자체 같은 데는 네. 뭐 미관이나 몇 가지 그쵸, 이유로 그쵸. 건조기만 쓰게 또 강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빨랫줄에 이제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렇죠. 네. 싣고 또 이렇게 미국이나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는 법인데 그걸 굳이 바꾸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법들도 있어서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세제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잖아요. 이마트가 되게 큰데 다 열었는데 세제 부분만 커튼으로 막아놨어요. 왜요? 몰라요. 법이 그래요. 커튼으로 막아놨고 법을 안 고친 거죠 아직. 막아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제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서 강아지, 고양이 세제도 같이 모아놓고 일요일만 커튼을 쳐버려요. 거기다. 샴푸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지간한 이상한 것도 뭔가 그래도 납득할 만한 뭐 그런 사연이 있었겠지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진짜. 예, 뭐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여하튼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불과 10년 전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게 그런 권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쟁점은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몬다라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하는, 즉 내가 이동, 모빌리티라는 개념이죠 말 그대로. 이동하는 개념인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뭐 나의 어떤 스피드, 자유, 뭐 진짜 어떤 네. 그 어떤 컨트롤, 뭐 유희로서의 운전을 그렇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 네. 그거를 노리고 지금 어디 호주 같은데 인구 밀도 적고 땅값 싼데 땅을 사셔가지고 그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킷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논의가 이미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서킷을 만들어서 인간 운전자는 서킷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사실은 자율주행 학회 쪽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보네요. 범퍼카 타러 가는 애들과 같은 입장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거보다 훨씬 타이트할 뿐, 훨씬 실제적일 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모빌리티가 전부라면 자동차라는 게 그러면은 뭐 포르쉐가 왜 팔리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뭐 친환경 차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게 이 움직임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는 제로백 사람들도 뭐 이런 있는데 거. 예.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데 과연 그런 게 사람들한테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아주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총기 얘기하셨지만 그런 식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권리와 자유와 내 전통적인 나의 뭐 권리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돼버려서 꽤나 진통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의 생각이야말로 되게 미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전과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러게요. 한 100년 뒤에 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운전하고 싶어 했지? 막 이러면서 네. 사실 한 15년쯤 전에 딴지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무슨 글을 쓰셨죠? 21세기나 22세기쯤 되면 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가장 웃긴 문화 미래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자동차 운전 문화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00만 명씩 죽거든요. 자동차 사고로. 그 수가 뭐 전면전에 맞먹는 그런 수가 매년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쓰고 있다는 거죠. 계속 어쩔 수 없어 쓰는 거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한 다음에 보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미개함이었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 2019년 통계를 보니까 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들이 사고가 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고가 약간 더 나는 것 같은 통계가 있는데 네. 반면에 그 인사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나. 여기 제가 말씀 아마 뉴스 시간에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삼태동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작년이었나 영국에서 T사에 이렇게 얘기할 땐 괜히 T사라고 그런다. T사의 자율주행차가 좋은 얘기예요 사실. 모델 T? 자율주행차 T 모사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상태로 이제 물론 이제 반자율주행 상태지만요 지금은 네네네.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발 앞에서 넘어진 나무 거대한 나무가 폭풍 때문에 넘어졌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양쪽에서 그 T사의 차가 동시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운데로 나무가 쓰러진 것 같아요. 네. 둘 다 피한 거예요 이거를. 자율주행이 피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상처 없이 살아남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아주 굉장한 우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반응할 수 없는 혹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위험이 닥쳤을 때 자율주행이 이걸 막아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얘기랑 관련돼서 약간 얘기를 더 드리자면 거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능력들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제 스치듯이 깜빡이는 가짜 광고판에 반응을 하는 거. 아,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네게브 벤구리온대 연구팀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건데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속이기 위한 유령 이미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햄버거 광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안에다가 햄버거 광고 이제 TV에 이렇게 네네네. 틀어놓은 거죠. 그 뭐 그런 스크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햄버거 광고 중간에 갑자기 0.5초 동안 스톱 사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네, 인지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 햄버거 광고에 뭐 잘못 들어간 거지라고 바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차 같은 경우에는 그 0.5초의 스톱 사인을 보고 차를 멈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지는 잘 거죠. 봐서 너무 잘 봐서. 너무 잘 봐서 그리고 융통성 없고. 광고판이 잘못했네. 뭐라고 이게 광고 잘못했네. 예, 광고판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이런 식의 상황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도 이런 광고 안에다 이렇게 살짝 심어 놓으면은 갑자기 이제 최고 속도가 올라가는 걸로 표시가 되면 갑자기 자가 속도를 확 내버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긴대요. 이게 뭐 때문에 위험하냐면 뭐 저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해커들이 마음 먹고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려고 든다면 그럴 수 있겠다. 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 자체는 안전하게 해서 해킹이 안 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스크린들을 해킹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그건데 이게 고도의 기술조차 필요 없고 물체를 그냥 뭐 투영을 하거나 벽에다가 네, 네. 아니면 광고판을 조작하는 정도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격은 순수한 원격 공격이 가능하고 또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결국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네. AI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게 잘못이네. 예.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이때는 위협을 이제 사람이 컴퓨터도 쓰지 못하게 하면 네. 해킹을 할 수. 사람이 컴퓨터를 하는 게 잘못이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 알아서 컴퓨터가 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더 많은 규제로. 인간이 왜 코딩을 하고 난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이요 신석기 써야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돌 쪼개가지고. 아예 뭐 누워 있든가 그냥 네. 누워 있는 거 좋잖아요. 누워서 뭐 웹툰이나 보고 뭐 그러는 것이 무슨 일을 해 일을. 자,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100년쯤 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지금 자율주행에서 계속 얘기 듣지만 이게 오늘 이제 논의의 제어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게 그 스마트 시티 도시 전체를 심지어는 세계 전체를 오토메이션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목표 IT계의 사실은 뭐 이상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첫 관문인 겁니다.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는지. 게다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치고 나가는 어떤 주제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심리적 장벽에 부딪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지금 시험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화 그리고 AI화, 네트워크화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뭐 차량 운전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내년에 돌아가는 거 좀 보면서 내년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것도 보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느 시스템이 유리하다, 어느 시스템이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지금 무게가 있는 주제다 이게. 네. 단순 운전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무게가 있는 주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 마지막으로 살짝 이제 붙여버리자면 오늘 아마 현대차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이건 사실 테크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 네네. 이용 기자가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요. 네. 현대차가 지난 1월달에 왜 CES라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국제 가전 전시회 CES 2020에 이때만 해도 코로나 이런 게 좀 심하지 않을 때라 1월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여기 나갔다는 게? 네, 현대차가 여기에 나갔는데 네. 또 나가도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현대차가 나가서 하늘 자동차 개인용 비행체를 심지어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28년까지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28년에
하늘에 자동차를 띄우겠다 현대차가 음. 그런 걸 CES에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가볍지 않거든요. 음. 무슨 뭐 어떻게 흘러나온 얘기를 누가 전해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007 특집에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007도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노은기고 이런 거. 자동차 기능은 없고 네. 주차돼 있는. 네, 노은기. 지금 이분이 회장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장기선 부회장님 당시에는 부회장이었는데 지금 회장이 된 걸로. 이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저 이거 그 현대차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팬도 그렇죠. 많고 맞습니다. 안티도 많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이동국 선수 은퇴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직접 주더라고요. 재벌 회장이. 네. 아무리 구단주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이재용이 수원 삼성 경기에 오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에 와가지고 뭐 염기훈 은퇴식에 나온다고 이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신격호 전 롯데 회장이 예. 뭐 롯데자이언 뭐 최동원 뭐 이대호 이대호. 은퇴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식의 느낌이 상황인데 네. 그게 굉장히 젊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저건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용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이 업계들이 차량 제조를 넘어서서 모빌러티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다루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AI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사물 인터넷도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진화하는 흐름에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혹은 뭐 심지어 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대기업이 무슨 하늘을 나는 비행기 드론을 합친 모양의 이런 차인데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큰 제조업체에서 뭐 대놓고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장까지 나와서 굉장히 참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약에 날아다니게 된다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걸 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네, 게다가 이거는 단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 통합적인 개념인데 전기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가 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전기로군요. 그러니까, 전기 나르는 자동차에다 자율주행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러니까 전기 자율주행차인데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걸 현대차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1월달에. 네.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조종사가 조종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자율주행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려고 제가 보기에도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 현대차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뭐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참신하다고 생각되는 건 참신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저희가 뭐 앨런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빌리티 환승 거점 그리고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게 다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하늘을 나는 이 헬기 비슷한 자동차 하나 뭐 몇 대 만들어가지고 판다 한들 이게 무슨 뭘 바꾸겠습니까?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끔씩 자가용 비행기처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예 환승 지점이랑 이런 전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이 나르는 자동차를 나머지 자율주행이라든가 나머지 모빌리티들과 연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다 갖춰 버리겠다라는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옮겨 타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착륙하고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우리 환승 시스템이 있듯이 지금 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이. 실제로 저도 전에 듣기로 이제 브라질 같은 그 신흥국에서는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데는 교통도 복잡하지만 지상 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치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죠. 헬리콥터가 그렇게 발달을 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데 네. 아예 빌딩 위에 헬리포트로 가면 그 땅 위에 복잡한 문제들을 다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말되네요. 그리고 말씀 듣고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저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어쩌면 그 아까 그 어떤 인간의 저항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고 인간 드라이버만큼 뭐 이거를 저항할 만한 어떤 집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개인용 비행체를 모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헬기 운수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장 자체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자율주행으로 판을 짜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더 진짜 그럴 수 저항이 있겠다. 없이 새로운 시장이 생겨버리는 그럴 거죠. 수 왜냐면 있습니다. 헬리콥터랑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헬리콥터는 또 다른 거고 이건 네. 새로운 이동 수단이니까 그렇죠.
이거엔 원래 조종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종사가 원래 없는 그 교통수단이야라고 시작하면 이제 인간의 저항이 애초에 없는 곳으로. 그 그러니까. 개인이 배우기도 어렵고요. 운전 2차원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3차원 비행은 훨씬 어려울 거고. 그렇겠죠. SF에 봐도 그러니까 이 막 로봇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파일럿이 여러 명 타고 무슨 이상한 로봇 같은 게 보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뉴타입이 나온다거나 하는 게 이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량을 넘어서는 단계에 올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계한테 맡겨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좀 보고 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뿐만 아니고 지금 소위 IT 기업들이나 이런 좀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뭐 이런 업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는 좀 다른 각도로 확실히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한테는 뭐 그런 세상이 오면 편하다 정도의 인식이지만 지금은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쟁이 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런 경우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생각을 하고 열심히들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10년쯤 후에 세상에 우리 심지어는 내가 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꿈꿨던 21세기의 모습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있고 희망편. 예, 희망편. 물론 저기 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뭐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방향이 지금 진짜 미래라고 생각되는 그 방향이 이제 2020년 이제 21세기가 20년이나 지나고서야 그러게요. 정말로 보이기 시작한다.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런 걸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년에도 관련된 뉴스나 뭐 테스트나 혹은 뭐 이런 개가들이 있게 되면 또 소개를 해드려서 적어도 우리 청취자들 3태 성지 청취자들만큼은 2021 과학과 사람들 캘린더와 함께하는 3태 성지 네, 괜히 이 얘기 또 한번 해봤습니다. 와. 2021년 과학과 네. 사람들 캘린더. 예. 아. 자 여러분 익숙한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와. 예. 저 이름이 뭐더라? 저거 네. 닥터우에 나오는 거. 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덕심을 자극하는 네. 삼태성제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삼태성제를 듣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않게 네. 난 이미 탈 준비가 돼 있다. 혹은 모빌리티에 대한 난 입장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지식과 이런 걸 갖추고 있다. 네. 자동차는 나에게 이동 수단인가 자유의 수단인가 뭐 등등 이런 것들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예. 어쨌든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올해의 테크 뭔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뭐 하시죠. 가장 예. 그렇죠. 좀 연결되는 얘기니까. 예, 예. 아니 네네. 제가 가장 하찮으니까 그냥 가운데 끼겠다는 얘기였는데 일단 굳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현대차가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현대 기아 그룹이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냥 옛날처럼 그냥 브랜드가 다 하나 회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위 자동차 기업이 그 폭스바겐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저 밑에 우리가 폭스바겐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브랜드들이 많이 네. 들어있죠. 이런 게 있어요. 폭스바겐, 아우디, 세아트, 스코다,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두카티, 오토바이 만드는 데 있잖아요. 저게 다 네. 폭스바겐. 그리고 스카니아, 만트럭, 네. 이런 게 다 그 폭스바겐 그룹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얘네가 1등이고 뭐 토요타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쓰비시 하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현대는 현대랑 기아 두 브랜드로 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세 개네요. 세 개 브랜드로 세계 5위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놀림거리였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네. 뭐 시트콤에 그런 게 나온 적도 있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심슨에도 나오고. 심슨에 나오고 저 프렌즈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다이라고 발음했었죠 당시엔. 네. 미국 애들은 헌다이라고 그러고 영국 애들은 하이언다이라고 그래요. 웃기게 현대라고 발음한 쪽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놀림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이미지도 변했고 좋아졌고 네. 사실 선전했다고 할 수 있죠. 많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가 3위인데 제네럴 모터스가 4위,
그리고 현대기아그룹 그 밑이 포드예요. 포드보다 많이 팝니다. 포드보다 네, 야, 포드보다 많이 파요. 현기차가 위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현대차의 회장이 된 그 정의선 네. 회장이 지난 10월에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가 50이다. 그럼 나머지 50은 뭐냐? 그 50 중에 30은 개인 항공기. 말씀하신 바로 이거죠. PAV라고 부릅니다. 네네. PAV. 그럼 나머지 20은 뭐냐? 음. 로보틱스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말, 어떤 소식 전하러 왔는지 아시겠죠?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예, 이거 뭐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현대차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 삼성이 하만카돈 인수할 때도 이렇게 놀랍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네, 현대차가 갖게 됐어요. 이게 뭐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더 설명할 게 있나요? 끝난 건가요? 역시 그러면 도대체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뭘 할지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약간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다시 설명을 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네 발로 걷는 개 로봇, 개 로봇, 그리고 두 발로 걷는 로봇들, 덤블링하는 로봇, 텀블링하는 로봇들,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 네, 넘어져도 일어나는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그 일본 혼다였죠. 그렇죠. 혼다 아시모 이럴 때 얘기죠. 아시모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네. 휴보를 만들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아시모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을 정말 많이 개발시키던 때가 있었죠.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와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 네. 비디오들을 보면서 다들 유튜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검색을 하시면 다 볼 수 있는데요, 영상들을. 그 아틀라스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거 뭐 덤블링하는 거 보면서 네. 저건 뭐 만 번 찍어서 한 번 잘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네. 몇십 번 찍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아주 잘 알려진 그 로봇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부정적인 답을 줄 알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저 네. 100번 찍어서 한 번 성공한 겁니다. 아이고 뭐 아니, 저 정도는 그렇게 하면 찍을 수 있죠. 뭐 이런 저 뭐 식으로. 영상인데 저게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반칙이죠 이거는. 반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란 얘기죠. 어. 그냥 너무 잘해서 네. 그냥 경쟁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의심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익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네,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써보기만 하고 남의 돈 시원하게 쓰면서 막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손정유 회장이 구글이 처음에 샀죠. 그렇죠. 구글이 처음에 샀는데 아무리 연구를 시켜봐도 이게 딱히 쓸 데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손정유 회장님이 사셨는데 딱히 쓸 데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 와중에 이제 스팟이라는 상용 로봇이 나왔죠. 9천만 원짜리 강아지. 네. 그 옛날에 그 소니에서 나온 아이보. 아이보 같은 강아지가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인가요? 우리 뭐 과학과 사람들에서 산다 만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스팟을 사가지고 네. 개봉기 하자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재밌긴 했겠다. 그 100만 찍었을 것 같아 네. 저. 언박싱. 네. 언박싱. 스팟 언박싱. 네. 그리고 스팟과 함께 산책 이런 네. 거. 네. 브이로그.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배변 봉지 같은 거 네. 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변하는 뭐 장치 같은 거 달아가지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그거 사가지고 네. 그 계속 정말 브이로그 찍고 개봉기 찍고 했으면 네. 우리 구독자 엄청 올라가고 웬만큼 그 산 가격을 회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글쎄요. 아직도 늦지 않은 거 아닐까? 글쎄요. 우리 9천 달력 많이 명한테 팔면 네. 9천 명한테 10,000원씩 이거 지분을 팔고 네. 그냥 달력을 공동소유. 9,000분이 사주시면 저희가 6,000개 더 찍어서 달력을 충분히 팔면은 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러면서 약간 힌트를 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스팟, 우리나라 이제에서 구입한 스팟을 현대 그 고향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전시도 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도대체 그럼 현대는 이 로봇을 어디다 쓸 것이냐, 강아지 팔 것이냐, 현대 마크 찍힌 로봇 강아지 팔 것이냐라는 건데 현대는 이걸 그 산업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장 자동화.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장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 로봇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무거운 거 들어주고 조수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옮겨 갖다 주고 막 그런 네,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이고 사람하고 키도 비슷하니까 나중에 계속 발전시키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요. 뭐 네.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음. 이렇게 아이고 그 만성적인 어떤 그 허리 산재가 그 만성적으로 나오는 직종이라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무거운 걸 설치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종에 사람하고 같이 음. 그리고 이런 기술 그리고 현대는 자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스스로 소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거 점이 만들어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현대가 스스로가 이제 제조업체라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공장에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좋다. 네. 이거 살래? 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B2B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소프트뱅크나 구글은 이제 그런 식의 시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제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는 그 어떤 게 필요한지 아마도 알지 않을까? 다른 회사들보다 알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 네. 산업용 로봇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의선 회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뭔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회사들하고 다른 약간 그 미국의 IT 업체들이나 우리가 뭐 앨런 머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느낌 같은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드론도 만든다, 그리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로봇도 만든다. 이 로봇에 적용된 기술을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걸로 시너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국 기업이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이만큼 그 글로벌 메이커로 올라섰고,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런 회사가 이렇게 그 어떤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있는 핫이슈에 있는 그 회사를 구입한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협찬받지 않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하지만 협찬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스파시함대 다음 시간부터 기어올 수 있다. 예,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는 거 갑자기 막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쓱 나타나가지고 네. 이렇게 저한테 핥고 뭐 하는 기능은 없나요? 달면 되지 않을까? 네. 혀를 굳이 만들어서. 그러게요. 저희가 테슬라 지난번에 몇 주, 2주 정도 타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탈까 말까 하다가 뭐 네. 그냥 안 탔는데요. 이거 받으셨어야죠.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안 그랬나 싶어. 네. 네. 스팟도 한 2주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해보고 잘 사용해보고. 저희 달력도 좀 지고 옮기기 하고. 저희가 테슬라를 괜히 거절했겠습니까? 현대 정의선 회장님. 그러니까 큰 이건 그림이 진짜- 있었군요. 네, 이런 큰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팀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야, 네. 우리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1, 2분 정도만 국뽕으로 가볼까요? 한국 기업을 응원해야 되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통의 현기차.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이슈 아닙니까? 사실 이게 뭐 전기차 시대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위기입니다. 이 전환기가 위기이고 그렇죠. 현대라는 기업 자체도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 이런 거 하는 건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 네. 네, 난 참신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네. 잘 좀 큰 그림대로 잘 가서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크 얘기 하다 보면 특히 네.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미래로 가는 그 방향 흐름들을 잘 잡고 네. 사실 대기업들이 이제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당장의 수익보다도 큰 그림을 정말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로봇이 뭔가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 진짜 막 스카이넷의 수족이 돼가지고 막 우리가 걔네를 뭐 처부숴야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매번 생각할수록 놀라운 게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안전해진 그러니까 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네. 많이 미흡한 점이 있고 여전히 음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안전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됐죠. 많이 변했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한 학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뭐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맞아요. 이런 애가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건 나면은 뉴스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런 산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로보틱스의 도입이 어쩌면
더 안전한 사회,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그림이냐에도 달린 것 같아요. 큰 그림이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먹고 내가 뭐 무슨 대기업으로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지, 이건 큰 그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얘는 그냥 작은 그림이죠. 아무리 큰 돈이 오간다 한들. 네. 우리가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회와 세상과 이런 모든 것에 좀 발전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IT 기업들은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재벌이라든가 이런 느낌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내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그런 혹은 뭐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거라면 좀 잘 좀 가서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좀 여기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뭐 사실은 현기차가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좀 에런 머스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좀 우리나라 회사기 때문에 좀 더 말하기가 좀 그런 건 껄끄러운 있죠.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들 중에 사실 이렇게 상당히 과감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제 우리 앞으로 자동차는 50%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과감한데 세대가 바뀐 탓도 있어요, 그죠? 예, 국뽕 콘텐츠 갑자기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낯간지럽긴 합니다만 사실 다른 자동차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비전 제시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FCA하고 그 PSA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FCA면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렇죠. 하고, 그리고 PSA는 이제 그 푸조 시트로엔입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면은 이 미국 회사와 이탈리아 회사와 그러게요. 프랑스 회사가 그렇죠. 했는데 현대보다 덜 팔아요. 이 둘이 합쳐도.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비전을 내세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경우는 비전을 좀 빨리 얘기하는 경향이죠. 네, 비전을 약간 서둘러 얘기하는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저게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네. 해내고 있는 게 많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 근데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뭐 차량이나 이쪽 제조업체들은 비전 제시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뭐 GM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회사들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술 같은 걸 사실 구글 못지않게 갖추고 있는데 비전 제시라는 느낌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좋은 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 만들어서 팔리는구나 정도의 느낌 이상을 받기 어렵단 말이죠. 사실은 현대차가 중간에 있잖아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면서도 굉장히 젊은 회사죠, 사실. 자동차 그런 업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비전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시너지를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느꼈고, 너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정말 광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여기서 현기차 얘기는 대충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네. 현대차가 아니어도 되니까 기아차도 괜찮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요. 네, 저희는 오는 사람 웬만해서 막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문이 닫힌 것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구글, 테슬라, 애플 뭐 등등, 소프트뱅크도 오늘 이름 한번 나왔으니까 네, 혹시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예비 광고주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ARM입니다. ARM. ARM. 네. 이 얘기는 사실 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 애플 그렇죠. 예. 네네. 애플이 이제 그 인텔 프로세서를 버리고 네네. 자체 프로세서로 간다. ARM 기반에. 그랬죠. 이게 그 뚜껑이 열렸는데 네. 뚜껑이 따졌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나온 게 맥북 에어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고성 제품군이 일단 안 나오고 맥북 에어하고 13인치 맥북 프로가 나왔는데 이 성능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면은 게임 성능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맥에서 게임은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게임 말고 이제 뭐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것도 좀 반칙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저희 최 팀장이 맥북 에어를 샀어요. 새로 나온. 진짜요? 네, 샀어요. 아직 시판 안 되지 않았습니까? 10판 아니, 된지가 하고 없는데요.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걸 소개해야겠다고 했을 때 그 아난드텍 그 이런 IT 관련돼 가지고 아난드텍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애플 그 실리콘 M1 칩에 대한 리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지금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 발표만 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A14 칩을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비교된 프로세서가
인텔 코어 10900K 스카이레이크 그리고 라이젠 5950X가 비교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텔 코어 10900K와 라이젠 5950X의 중간 정도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M1 칩이 아니에요. M1 칩이 아니라 A14. 아이폰에 들어가는 A14 칩이.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벤치마킹이고 이게 성능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좀 반칙인 거예요. 그리고 M1 칩의 뚜껑이 열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이게 또 이제 막 그 기존에 원래 있던 라이브러리가 그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팀장님이 사신 이유가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 걱정은 좀 되죠. 네, 그렇죠.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최 팀장님이 안 해보던 사람이라 그런 거를. 네, 최 팀장님이 그 과연 동영상 편집을 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약간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기존 인텔 맥에 비해서 이만큼 성능이 빨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성능 맥 제품군의 경우는 인텔 프로세서도 이번에 OS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빅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이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비교한 벤치마크들을 보면 OS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전 버전 그 OS를 가지고 비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죠? 카탈리나였나요? 네. 약간은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웠던 게 저는 이제 맥을 계속 쏘는 사람이니까 이 맥북 저도 프로 15인치를 2017년 걸 쓰고 있는데 네. 살짝 후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바꿔야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맥북 에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또 이렇게 엔트리 레벨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뭐 학생들 쓰라고 나왔나 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근데 사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 고성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혁신을 지금 이룬단 말인가. 노트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애플 모델은 현 세대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맥북 에어하고 새로 나온. 네, 맥북 경쟁이? 에어하고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품이. 굉장하죠. 이건 뭐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반칙이죠. 진짜 그러니까요. 반칙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이게 ARM이라는 게 원래 에이콘 리스크 머신이거든요. 에이콘 그 리스크 머신이라는 영국 그 벤처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돈을 대면서 90년대 애플이 돈을 대면서 그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 되죠. 말장난이 되죠. 그러면서 이 프로세서가 애플에서 망한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애플 뉴튼에 들어가면서 이제 애플과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뉴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돌고 돌아서 그래서 원래는 성능이 거의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그러니까 저전력에 저발열이 나는 프로세서로 시작을 했다가 이 특성이 이제 그 막 스마트폰 세상이 오고 이러면서 막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발열 그 저전력이라는 특징이 안 죽고 살아 있어서 그렇네요. 그 예. 모바일에 특화된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인텔의 프로세서들을 경쟁 기종들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게요. 네, 애플이 최근에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옛날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네네. 뭐 요즘 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애플에서 M1 프로세서가 나오고 나니까 테슬라도 프로세서를 스스로 만들죠. 네. 그 머신러닝하는 프로세서를 스스로 만드는데 네. 그 애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빠른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데 저전력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면 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프로세서를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계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인텔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에서 이 리스크라는 게 그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또 줄임말이야 그게. 네, 그렇습니다. 줄임말을 또 줄여가지고 ARM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거 그 시스크 컴플렉스드 인스트럭션 셋 머신과 이제 대비되는 말이죠. 서로 대비되는 말인데 이제 그 컴플렉스드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어셈블리어로 짜다 보니까
명령어가 다양하면 좋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명령어가 있으면 좋고 하니까 음. 그런 명령어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어셈블리어를 직접 코딩을 하긴 되게 좋은데 그럼 이제 제어부 CPU의 제어부가 커지고 제어부가 커지는 만큼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명령어를 줄이고 사람이 직접 그 어셈블리어를 만지지 말고 컴파일러가 이걸 하게 하자.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컴파일러 성능을 좋게 하면 이런 사상으로 만들어진 게 리스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탠포드 계열과 버클리 계열로 이제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것들 중에 특히 버클리의 영향을 받은 게 암의 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애플만 혼자 원래 기행을 일삼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애플이 또 기행을 일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퀄컴이 8CX라는 스냅드래곤 8CX라는 프로세서를 예전에 내놨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 내놔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손잡고 암에서 돌아가는 윈도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퀄컴에서 윈도우가 돌아갈 수 있는 암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프로세서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없고 기존의 인텔용 인텔 프로세서용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에뮬레이션으로 돌려야 되는데 속도가 엄청 느리고 뭐 짜증나서 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64비트로 쓰여진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퀄컴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죠. 9월이군요. 9월 뉴스입니다. 퀄컴은 2세대 8CX 칩을 내놨습니다. 성능이 높아지고 5G를 지원하고 또 퀄컴은 이렇게 그 모뎀을 끼워 팔지 않습니까? 항상. 네, 그래서 5G 모뎀을 끼워 팔고 성능이 빨라지고 전력 소모가 좋아진 프로세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AI 뭐 이런 기능을 이제 요새는 다 프로세서에 넣더라고요. 네네. 이게 단지 애플의 기행이 아니라 이제 이 회사들도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 대세가 뒤집힐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사실 테크뉴스를 하면서 삼성뉴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나누고 또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흐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8CXB 뭔지 알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뭐가 변하고 있고 뭐 변하는 것들이 뭘 어떻게 또 변하게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퀄컴이 그래서 이런 비교지를 또 해놨네요. 그러니까 토탈 시스템 퍼포먼스가 10세대 코어 i5, 그러니까 그 모바일용 그 인텔 프로세서보다 18% 높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 8CX 칩은 제너레이션 2 8CX 칩은 7W를 쓰는데 인텔 10세대 코어 i5는 15W를 쓴다. 아유, 절반이에요. 절반을 쓰는데 성능은 18%가 높다. 와. 그리고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는 코어 i5 하이브리드 칩, 그러니까 7W로 같은 전력을 쓰는 경우에는 51%가 빠르다. 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건. 그러게요. 예, 사실이라면. 예. 물론 이제 이걸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제 에뮬레이션이 들어가고 하면 성능은 실제로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게요. 인텔보다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와트당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39%, 58%가 각각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텔 프로세서 컴퓨터에 윈도우를 깔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에게 이 대세가 과연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대세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끝나간다. 네, 드디어 이 시대가. 끝나간다. 네. 8086 뭐 이 시대부터 시작됐던. 네. 그렇습니다. 막 그 리스크 프로세서가 막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밉스가 나오고 버클리에서 나온 게 뭐지? 그 스팍이 나왔나요? 몰라요. 네, 이런 게 나오고 뭐 IBM에서도 뭐가 나오고 인텔도 뭐 이렇게 뭘 만들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인텔 X86에 다 썰려 나갔거든요. 그렇죠. 다 썰려 나가고 리스크 프로세서가 이제 이게 인텔 프로세서가 이제 그 다 평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갑자기 리스크의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암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러게요. 네. 진짜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네.
이런 게 보면 뭐 우리랑 뭐가 관련 있는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는 판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시대의 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네. 가지로. 우리가 체감하기까진 그래도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게 한국은 뭐 관공서랑 일을 하려면 역시 윈도우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아래 때문에 한글, 아래 한글 인도 아래 한글과 뭐 화상회의도 요즘에는 네. 정부에서 만든 거를 쓰라고 그렇죠. 막 말 권장을 많더라고요. 하는데 아, 이 맥이 있는 사람은 아예 회의에 참가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건 좀 진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책을 세우고 좀 그런 걸.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주하는 분들이 윈도우가 아닌 거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탑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는 굉장히 뭐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배려도 되지 않거니와 그렇죠. 심지어는 뭐 카운트도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10년 전, 2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이 액티브엑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아니면 전 그때 이제 막 리눅스 때 컴퓨터 깔아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리눅스를 쓰는 사람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제가 오피셜리 들은 답이에요. 그냥 바다 인터넷에 있는 것도 많은데 그냥 하나 깔아서 쓰면 되는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법적으로 깔아 쓰라고 네. 윈도우를. 옆에 사람 거 빌려 쓰라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냥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그렇죠. 지금도 액티브엑스로 돼 있을라나? 학사정보 시스템. 요즘은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진 못할 거예요. 적어도. 못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모바일 시대 오면서 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돼야 되니까. 맞아요. 네. 게임을 산다 이런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프로그램을 산다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 아니면 주민등록등본도 집에서 못 띄고 학교도 못 다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게 과거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게요. 네. 옛날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공인인증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관 관련된 이 IT 쪽에서의 어떤 후진함이라든가 관료주의 이런 거는 많이 지적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 기술 관련돼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빠르고 이런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는 계속 막혀있던 부분은 사실은 기술 테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인식이라든가 관료주의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이제는 좀 개선을 해나갈 때가 되긴 됐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복잡한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맥 유저로서 깝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 기자는 여기까지 그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2020년 다들 그 힘겹게 달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려오신 네, 달력 얘기는 제가 끝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얘기하면 결국엔 누구나 코로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뭐 여러 각도에서 정말 접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술에서도 결국 코로나와 관련된 기술들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 네네. 또 최근에 가장 또 뉴스가 됐던 게 백신이니까 그렇죠. 암울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희망적인 이야기가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보관하는 저온 냉장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온 백신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라 했다가 영하 70도에서 유통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망했네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다시 또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일희일비를 반복하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백신 개발 발표 후에는 그 저온 기술 관련 주들이 테마주로 아 그렇겠네요.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지금 영하 70도 이런 거기 쉬운 건지. 그렇죠. 네. 그 사실 영하 70도라는 게 우리가 뭐 보통 쓰는 냉장고, 냉동고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많이 거라서 나죠. 네. 가정용 냉장고는 통상적으로 권장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고요. 그렇죠. 냉동고는 그 20도. 정도였죠. 네. 정말 최대한 틀면은 영하 30도까지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전력 유지나 전력 소모나 이런 것 때문에
영하 70도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는 없는 온도잖아요. 실험실에는 많이 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이제 백신이 이 실험- 백신이 실험이 영하 일사- 70도가 되는 이유인데요. 실험이 일상인 공학자들에게는. 그게- 전 아닙니다만 아, 네네네. 이 청취자 중에 또 이 바이오 쪽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네네. 바이오 쪽 실험실에는 요새는 한 대씩은 거의 다 최소한 한 대씩은 있다고 하고 뭐 세포라던가 이런 조직 샘플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냉동 온도에서는 이게 오래 버티질 못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영하 70도에서 80도 정도에서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그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가 그 이유랑 같은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다들 하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의 특성은 mRNA 그 메신저 RNA를 쓴다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백신에 쓴 적이 없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생체 상태의 그러니까 대부분 백신은 이제 주사약 형태로 보관이 좀 편리하게 아니면 냉장 정도 할 수 있게 좀 많이 정제를 하고 변형을 해서 만드는데 이거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mRNA를 그대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약처럼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생체 샘플 쓰는 상태의 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런 걸 보관할 때 내는 영하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이것도 제대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물론 저도 이쪽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그렇게 네. 어차피 우리나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냉동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 차량 같은데 그게 구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경우가 다른데요. 차량에 아예 그 설비가 된 데도 있고 네. 이동 시간이 길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드라이 아이스로도 이 정도를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아, 영하 70도를요? 아주 쉽진 않은데 이 이산화탄소 경우는 끓는 점이 아니고 네네. 승화점이 한 뭐 영하 뭐 8, 9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단열이 아주 잘 된 트럭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은 드라이 아이스로도 할 수는 있다고 하고요. 근데 뭐 냉장고의 원리는 다들 아실 테지만 네. 어쨌든 다들 아십니까? 누군가 열을 빼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죠. 이 공간이 차가워지려면 열을 뺏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자연계에서 열을 빼서 그렇게 대량으로 뺏어가는 일이 이제 상변화를 할 때 일어납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일어나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이 공기 덩어리가 있고 내가 그 옆에서 물을 끓이면 물론 밑에서 물을 끓이지만 얘가 수증기가 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그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요즘 쓰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이 끓는 점이 아주 낮은 물질들을 네. 강제로 액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된 이 끓는 점이 아주 낮은 물질을 이 일정한 공기 덩어리 옆을 지나가게 만들면 얘가 그 말하자면 끓는 거죠. 기화인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 끓으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을 쓰던 그렇죠. 거죠. 그 냉매를 이제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사실은 19세기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던 건데 처음에는 암모니아를 썼습니다. 근데 주변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끓는 점도 비교적 낮아서 물론 이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뭐 식품 보관에 적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암모니아 자체에 냄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독성이 적고 암모니아는 냄새도 있지만 사실 다량으로 섭취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적고 끓는 점은 점점 낮은 물질들을 찾아 나가다가 사실은 프레온 가스는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DDT랑 많이 비슷한데 네.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뭐 암모니아라던가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황산 무슨 가스 뭐 그런 몇 가지 가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스들에 비해서는 독성이 적고 상당히 순한 가스예요. 이게 우리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냉매로 많이 썼는데 얘가 그 저기 오존층까지 가서 어떻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오존층에 올라가면은 오존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잡아먹는다. 자외선이라는 또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그만큼 강한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자외선을 막 받고 있는 오존층에 가면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나중에 알려져서 그때부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프레온가스를 안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른 냉매들을 쓰고 있는데 뭐 에탄이라던가 독성도 적고 아직까지 알려진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온이 염화 불화 탄소거든요. 그러니까 CFC인데 아 그래 CFC. 예, 아. 그 염화 불화 탄소에서 염소 대신에 수소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불화 탄소인데 요 HFC라고 그러는데 HFC를 대신 쓰기도 하고 몇 가지 다른 냉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장고를 만약에 새로 샀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냉매는 프레온가스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아, 프레온은 이제 사용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좀 금지된다고 예. 그죠. 그 금지 이전에 생산된 냉장고들은 이제 폐기할 때 프레온가스를 회수를 하죠. 근데 이제 HFC나 에탄 같은 것들은 대부분 끓는 점이 영하 100도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얘를 어떻게 액체로 만드느냐? 이거는 압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가물가물하거나 이게 이과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삼중점 이런 그래프 아, 문과 다 뭐, 배우죠? 뭐 여기로 가면 기체가 되고 예, 뭐 액체가 예. 되고 이런 잘 안 배웠을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네네네. 예. 하여튼 이제 서당기교죠 그냥. 예. 고체, 액체, 기체가 이제 상변화를 하는 곡선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야 산에서 취사를 못하니까 이 비유가 너무 옛날 거긴 한데 네. 산에 가서 밥하면 뭐 안 익는다고 막 그죠. 예. 아,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근데 네, 이제 요즘 그런 산에서 취사가 금지되어 있고 옛날에는 그냥 다 가가지고 백숙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저 금지된 것도 몰랐어요, 진짜. 지금 듣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끓는다는 게 결국 증기압이 대기압을 뚫고 올라가면 끓는 거니까요. 대기압이 약해지면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덜 익는다는 거고 거꾸로 압력솥이 되면 고기가 부드럽게 익는 이유가 압력솥은 꽉꽉 눌러주니까 끓을 때 훨씬 높은 압력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끓이게 되면 얘가 보글보글 끓으면 얘가 끓는 점이 되면서 이게 그렇죠. 그 예. 안에 있는 음식을 익힐 때 높아봤자 100도로 익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상하면은 보글보글 끓으려고 할 때 뚜껑을 꽉 눌러주면 압력솥으로 해주면 예, 꽉 100도 눌러주면 이상으로. 뽀글뽀글이 터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온도를 더 높여야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할 수 있게 네. 되고 물론 냄비 뚜껑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소림사 18동인도 아니고 네, 그거야말로 옛날 사람 같아요. 동인. 네. 이제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근데 48동인. 그래서 어쨌든 압력을 높여주면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건 끓었던 것도 다시 액체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컴프레셔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컴프레셔라는 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냉매를 강제로 압력을 걸어서 액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HFC가 됐든 옛날에 프레온가스가 됐든 냉장고 밖에서 모터로 열심히 압력을 돌려서 얘를 액체로 만들어주고 냉장고 안을 지나가면서 압력을 풀어주면 얘가 싹 기화되면서 열을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이건 시키는 모터가 계속 도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고. 예, 그렇게 흡수한 열은 이제 다시 압축이 돼서 액체가 될 때는 토해냅니다. 그래야 액체가 되니까. 네. 냉장고 뒤가 뜨거운 이유가 이제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도 똑같은 이유고 네. 저 실외기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냉매를 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영하 70도나 이 정도가 되면은 물론 이것도 정말 열심히 돌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끓는 점은 그거보다 낮으니까 네. 되겠지만 에너지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냉장고들,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이런 백신 수송에 쓰는 냉동고들은 흔히 극저온 냉동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보통 프리저가 있고 ULT 프리저가 따로 있는데 ULT가 뭐 무슨 엄청난 뜻은 아니고 울트라 로우 템퍼러처예요. 그러니까 극저온 냉동고가 있는데 이런 극저온 냉동고들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 이제 냉각 장치를 2중 또는 그 이상으로 다는 겁니다. 영하 70도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걸어졌다가 이 바깥 환경이 바로 상온이면 너무 온도차가 크니까 이거를 액화기화 할 때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냉각기를 2중으로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 층은 예를 들면 뭐 영하 20도나 30도까지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 영하 70도로 내리는 건 에너지가 훨씬 좀 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겹의 냉각기를 달면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식의 기술도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또 일본이 나옵니다. 물론 냉장고 기술 자체는 미국이나 뭐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발명가들이 선구적으로 만들었는데 최초의 ULT 냉동고를 만든 데는 그 산요입니다. 일본의 산요요. 예. 우리는 뭐 워크맨 만들던 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워크맨 짝퉁 만들다. 그렇죠. 네. 좀 소니 거보다 좀 못한 워크맨, 소니 아이와보다 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기술력이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산요가 만들었던 1987년이에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최초의 ULT 프리저가 영하 135도까지 낼 수가 있었고 대단한데요. 뭐 이제 그 뒤로도 몇 번 기록을 갱신을 합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제 경쟁이 많이 붙어서 막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든 시장이 되기도 했는데 영하 100도, 150도 이상 내려가는 온도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아예 그냥 액체 질소를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뭐 영하 한 뭐 180도, 200도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곳곳에 그 바이오 실험실마다 들어가 있는 극저온 냉동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의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도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mRNA 백신 같은 것들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으면 나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꿈도 꾸기 힘든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 주변 기술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엄두를 못 낼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일단 뭐 운송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의미가 거니까. 없는 거죠. 예. 우유 같은 것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우유의 냉장 시스템을 만든 게 알카포네라고. 네. 예, 그 양반이 하셨죠. 예, 그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 술 괜히 밀주하지 말고 우유나 유통할 걸 하고 실제로 후회한 얘기를 남겨서 만약에 알카포네가 우유 유통에 좀 집중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개인은 또 어떻게 다르게 살게 됐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함도 생기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백신을 유통하면은 그런 시스템들을 어쨌든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히 지금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닌데요. 네. 냉동고 같은 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실마다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 뭐 않게 구매할 수 못 있는 구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항상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딱 필요한 시간에 그 물량을 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관련주가 올라가고 한다는 게 그쪽에 아마 그 대량 주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수가 하는. 있겠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몰랐던 게 영하 70도 이러면 우리 일상에서는 뭐 우리 냉장고도 그렇고 냉동고도 그렇고 뭐 날씨도 그렇고 그런 온도는 일상적으로 안 겪으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하고 결국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사실 뭐 실험실이라는 데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건 적어도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듣도 보도 못한 차를 주문 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게요. 적어도 그것만 해도 어딘가 싶습니다. 왜 꼭 이런 이렇게 수송이나 보관이 불편한 백신을 만들어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이 실제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을 전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먼저고 물론 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상온에서 뭐 상온이나 좀 더 보관이 편한 백신을 먼저 연구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물량 공세를 하더라도 빨리 저항 그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일단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맞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이제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며칠 동안 뉴스가 됐는데, 그렇죠. 뭐 70%더 전염이 잘 된다. 예, 그리고 또 최근 뉴스를 봤더니 아이들에게도 좀 더 쉽게 전염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아주 확증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지금 연구가 막 급히 진행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 저 태평양을 다 지나서 호주까지 갔다고 그러고, 사실 호주하고 영국이 생각보다 교류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빨리 백신으로 이걸 좀 눌러놔야 이 변종이 생겨날 가능성도 줄어들고 변종이 생겨나는 속도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바이러스 개체 수도 많다는 얘기니까 돌연변이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정말로 아마 뭐 특성상 그런 가능성 적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백신도 잘 안 듣고 나중에 치명률도 높아지고 전염률도 높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 코로나 흐름 속에서 그건 진짜 대재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낸 백신을 빨리 좀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하 70도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못 맞는 건가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실 텐데 영하 70도를 어떻게 그게 나이까지 오겠어. 네. 이런 생각을. 너네 집 영하 70도 냉장고 내려가냐? 예. 당연히 안 되죠. 너 큰일 났다 이제. 네. 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 네. 에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애들 막 철없는 애들이 막 정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그렇죠. 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지금 이걸 따지고 있을 땐 아니긴 한데 이제 결국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에너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그렇죠.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일종의 전쟁, 이종 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 전쟁 상황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물론 화석연료는 좀 덜 썼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네. 덜 타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전력 소비 같은 건 크게 늘었을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다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예, 이제 난방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쓰레기 관련된 환경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는 상당한 좀 무력감을 느끼는 한 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살려면 일회용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뭐 택배 받으려면 또 이 쓰레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몇 년간 10여 년간 노력했던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풀려가는 걸 보면서 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씁쓸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코로나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잊지는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흐름을 갖고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복귀할 것들은 복귀하고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일단 이것을 또 눌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코로나 뉴스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 삼태성즈 사실 올해 이제 과학하고 앉아있는 모든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이 편이. 이 끝나고 이제 1월 쉬고 2월부터 다시 시작인데. 어찌 보면 깔끔해서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슈만 이야기하면 어쨌든 올 한 해 할 이야기는 다 하는 거잖아요. 뭐 앞에 우리 사실 멋있는 얘기도 했는데 네네네. 로봇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무슨 뭐 스마트 시티 별얘기 다 했는데 근데 이 올해를 끝내면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한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숨이 쌍관이랄까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저희는 오늘 지금 사실 금요일 업데이트하는 날이 좀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예,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뭐 입고 오셨지만 네. 예,
저 모습만으로 우리가 기분을 내기는 타인이 저렇게 입고 온 것만으로 네. 기분을 내기는 게다가 유튜브는 또 팟캐스트보다 늦게 올라가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너무나 역사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이 성탄절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어느 시점 이후로 가장 성탄절 느낌이 안 나는 해가 올해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아마 조선조 이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해를 끝마치는 이 시점에 저희 달력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저희 달력 중에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이었던 각종 로봇들이 등장해서 예, 이게 좀 거대 로봇 시리즈인데요. 거대 로봇 에피소드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소풍 같은 걸 와가지고 좀 여기 보면 나무가 되게 작은 거거든요. 벚나무 이런 거. 벚나무가 되게 작아요. 이게 사람 앉는 의자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이런 크기의 거대한 로봇들이 나와서 지금 아마 공원에서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청소년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나 네. 술 취해가지고 막 이게 맥주통 같은 거대한 것들이 막 넘어져 있고 거대한 뭔가 통들이.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지금 팽패를 부리고 막 여기 보면 거의 이단 옆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마징가 제트가 예, 이렇게 로봇 거대 로봇을 표현하는 상상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 작가님이. 네.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주제잖아요, SF 주제들이니까. 사실 뭐 같이 선정을 저하고 이제 과학과 사람들하고 저희 최 팀장하고 해서 같이 선정한 주제예요, 이은지 작가하고. 그런데 이런 제목들 거대 로봇이니 타임 뭐 시간 여행이니 우주 전쟁이니 뭐 종말이니 외계와의 조이니 뭐 이런 우주 괴물 사이버펑크 이런 제목 주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도 그 느낌의 그 소위 말하는 클리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뭐 어쩌고 하면 딱 요거 이거 하면 딱 요거 이미지들도 떠오르는 게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데 이분은 정말 클리셰 하나도 안 걸리는 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죠. 스팀펑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스팀펑크, 바이오쇼크.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런 거 혹은 네. 뭐 증기 비행기라든가 뭐 네네네. 이런 막 김 막 나고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 스팀펑크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잘 보면 눈 안에 톱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팀펑크로 동작하는 기계 인간인 것 같죠. 그죠? 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감성으로 표현을 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귀여운 거 만든 건 모이에화 이런 말을 많이 썼지만 또 그것도 네. 아니고 사실 그죠? 네네. 그 방향도 아니죠. 그래서 이 톱니 기계, 그러니까는 전기 시대와 비견되는 증기와 톱니바퀴의 시대라는 거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분이 이분의 상상력이라 저는 보면서 참 SF적인 상상력도 굉장히 도식화되기 쉬운데 그 때가 안 묻으셨구나. 그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뭐 과학도 좋아하시고 저 팟캐스트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자기 세계 독특한 세계를 가지신 분이라 이런 훌륭한 작품 어디서 구해볼 수 있나요?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네. 이 캘린더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요즘 힙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바로 그 예, 과학과 사람들. 예, 과학과 사람들 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 표현 괜찮네요. 네. 과학하고 앉아 있으시고요. 네. 여기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쓴 문구를 약간 좀 문학적인 느낌으로 쓰려고 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팀펑크에 대해서 네. 목소리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가지고 굳이 읽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저분 왜 저러시나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또 괜찮습니다. 네. 제가 소설집도 낸 작가라고요. 네? 제가 스스로를 비하하니까 여러분은 좀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름 나름 소설가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팀펑크. 증기로 돌아가는 도시. 톱니로 가득 찬 기계인간. 쇠뭉치와 아날로그가 지배하는 문명은 실리콘과 디지털이 만들어온 세상과는 어떻게 다를까? 조금 불편하지만 대신 조금 더 낭만적일 것 같은 그곳. 하지만 인간은 과연 편리함보다 낭만을 쫓을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글들을 썼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과 저의 느낌과 약간 인문사회적인 그런 느낌들을 이런 식의 글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예를 들어서 뭐 세실리아 페인이 출생한 날이라던가 일본의 첫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가 발사된 날이라던가 네. 뭐 에드워드 제너가 출생한 날이라던가 네네. 파인만이 출생한 날 여기 뭐 그런 게 많네요. 5월달에 그런 걸 또 저희가 따로 적어놨고요. 네. 좋네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달력 판매 코너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 페이 등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고 네. 저희 3,000부를 다 팔아야
그리고 박스도 치워야 저희가 사무실에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고 네네. 또 길에 나가서 판다거나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폐지로 쓴다거나 정말 이건 그렇게 쓰기 너무 아깝죠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폐지로 쓴다는 거. 이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죄야. 그건 문명에 대한 예술에 대한 범죄예요. 그런 행위. 반달리즘이죠. 그러니까 반달리즘입니다. 네, 반달리즘. 네. 보름달리즘과 달리. 반달리즘을 저희가 반대하는 보름달리즘을 네, 보름달리즘. 네, 보름달리즘 모든 것들을 이제 충만하고 네. 충만하게 안아가는 어떤 그런 감각이겠지요 아마 네, 보름달리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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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걸 반쪽으로 내버리는 게 바로 반달리즘이고요. 예,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네. 네, 보름달리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다 팔고 내년 봄에 1월 정월 대보름 때 네. 보름달을 보면서 저희가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보름달리즘. 보름달리즘 야 됐구나 보름달리즘을 우리가 이뤄냈다. 아, 달림 이러면서.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뤄냈다라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네, 네. 저희 캘린더 정말 열심히 잘 만든 캘린더니까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달력 이벤트 말씀드렸죠.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에 샵 과학하고 앉아있네. 샵 과학과 사람들 태그해서 실물 사진 인증하시면 구입한 후에 받으시는 후액이죠. 한 분을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네. 아이패드 뉴 아이패드 A12 칩 바이오닉 칩이 들어있는 네.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을 증정한다. 1월 31일까지 저희가 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니까 오. 많이들 비싸지 않습니다. 캘린더 이 정도 캘린더는 우리가 벽에 하나씩 이렇게 크기도 큼직하고 벽에 하나씩 딱 이거 붙여놔야죠. 그래도 순진국인데, 이런 거 하나. 순진국인데 딱 네. 붙여넣으면 네, 네. 아침에 일 나가 다 뻔만 그림 그림 멋지고 네. 날짜도 잘 보이고 야, 이마, 니네 와서 봐라, 임마. 이러면서. 아침에 우리 일 나가 딱 뭐 핸드폰 봐가 오늘 며칠이고 22일 화요일 아이고 이게 사는 gib니까 이게 이게 인생이 이게 충전됐나 안 됐나 보고 이게 핸드폰 날짜 시간 보고 이래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냐고 이게. 예능감 충만한 마무리로.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예.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한. 벽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딱 봤더니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야, 엄청난 발명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볼 필요가 없어요. 벽만 보면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충전 안 돼 있으면 이건 날짜도 몰라. 날짜도 시간도 몰라요. 하지만 하지만 벽에 딱 붙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오늘이 전날이다. 네. 오늘이 뭐야? 리처드 파인만 출생한 5월 11일이다. 네.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는 네. 그런 제가 이런 사투리 쓰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저희 책 프로그램 과학책 읽는 저녁에 장대익 교수님하고 할 때 네. 제가 이런 사투리하고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이후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참고 있었는데 사투리 쓰라면 안 나오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은 고향 말을 잊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면 제 진짜 고향 친구들은 네. 엉터리 같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진짜요? 전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옛날이나 서울 물이 너무 많이 드셨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짜는 거죠. 옛날 친구들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부산 출신 분이 그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부산 말을 쓰는 분께서 네. 내가 부산 가면 서울 사람 행세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진짜 그래 진짜 그냥 웃긴다니까 그거. 그러셨는데 신기하네요. 막 기왕하는 거 좀 더 해볼까요? 서틴펑커. 서틴펑커. 이런 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 근데 진짜 좋다. 서틴펑커. 그림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가까이서. 크게 실물을 봐야 돼. 실물. 네. 여러분 외계인하고 조우하는 게 이런 그림인데 네. 이게 무슨 외계인인가 싶지만 이게 이현진 작가님이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고 네. 이 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 있죠. 네. 뭐 유로파나 저 그런 것들, 네. 엔켈라두스 네. 그 밑에 들어가서 문어 형태 최 팀장이 좋아하는 문어 형태의 외계인과 만나는 장면을 그리신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류는 멸망하고 문어 형태의 그 지구인이 엔켈라두스로 갔더니 자, 인간형 아닌 걸로 하자고요. 자, 네네네. 왜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저희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또 우리 팟캐스트와의 관계와 피드백성에서 형성됐다. 그 정도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림들이라는 거죠. 잘 그린 그림이고 훌륭한 아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담긴
이 작가님의 글입니다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 하나는 또 사고 해 바뀌고 하는데 이 형편이 이런 거 하나 못 들여놓을 형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 못 사갖고 이 뭐 나가서 이게 하루 전에 먹고 뭐 싸구려 뭐 소주 한 잔 먹어도 소주 한잔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하게 사투리였으면 네, 그런 식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소주에 파전에 뭐 이거 동네 부산 파전. 시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고3 때까지 네, 저도 네, 사실 네. 부산 출신이나 다름없어서 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 네. 자신의 그냥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네요. 여러분 저 캐롤 들으시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코로나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는 늘 그렇듯이 1월은 안식월이고 하지만 유튜브는 계속합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도 계속 수요일 12시에 똑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올라가는 저의 음모론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음모론에서 여전히 네. 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네. 벌써 이제 24편째인가 뭐 그래요. 아우, 길어, 이것도 꾸준히 되게. 꾸준 튜버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청 수를 다 합치면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유튜버의 한 에피소드의 시청 한 에피소드. 네, 네. 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과학과 사람들이 만든 2021년 메이드 인 스페이스 달력과 함께한 네 함께한 삼태성주 네. 네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고 건강하게 2월 초에 팟캐스트로는 다시 뉴스룸으로 네.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는 유튜브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좋은 세상 옵니다. 이제 네. 조만간에 다 좋아질 겁니다. 예? 뭐 인생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건강하고 예? 건강하고 네. 이상하게 끝내려니까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네. 올해 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그래도 채팅장도 올해 진짜 없고 마지막이다. 채팅장도 같이 있어서 인사도 했어야 되는데 신년 지금 소원. 그러니까 신년 소원. 우리 하나씩 해요 그러면? 네네네. 뭐 한 먼저 해요 그러면. 저부터요? 응. 어... 시간차 공격, 시간 없는 공격. 아 그렇구나. 원래 이런 게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남한테 떠넘겨가지고 내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반사당해가지고 지금 그렇네. 저는 그냥 저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야 뭐야 이게. 소득 수준과 건강에 대한 그래프 과학이 입증합니다. 건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아 그건 이제 필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제 그게 조건. 포함되는 얘기니까 더 네네네. 따로 뭐 언급할 필요도 합의 없네. 호환. 네. 오케이 어떻습니까? 뭐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학생들 얼굴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뭐 완전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너무 좀 욕심이고 네. 온라인으로 해도 카메라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학생들이. 어떻게든 얼굴은 좀 서로 보자.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럼 진짜 1학년들은 진짜 얼굴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대면으로는. 학생들이 도서관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학교를 오래 안 다니면서도 갔기 때문에. 학교를 오래 다닐 때도 몰랐는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짧게 두 개를 할게요. 하나는 제가 이제 살을 많이 뺐잖아요. 18kg을 뺐더라고요. 오. 이걸 유지하는 거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역시 캘린더 완판. 예? 제 이런. 2021년의 소원이야. 내 건강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3,000개를. 3,000개 완판. 네. 그리고 혹은 뭐 더 찍는 경우라던가. 2021년 먼 훗날 파토님이 눈을 감을 때 예. 2021년 그때 달력을 다 팔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해 내가 네. 평생 내 500살 평생에 네. 유일하게 소원을 네. 예, 신년에 그 소원을 이룬 해다. 네. 라고 기록될 겁니다. 네, 500평생. 500평생에. 네. 나머지 그 499년은 참 하찮았던 거죠. 저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조금 저거 한가요? 닭살 돋나요? 해피 뉴 이어 하죠 그냥. 뭐. 한번 하죠 그냥.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와.